반갑습니다. 백문 채널 김도현입니다. 자,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시간. 자, 이 물건의 부동산 표시 목록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대부분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제가 오려서 여기 붙였습니다. 자, 부동산 표시 목록. 자, 무엇을 매각하는지 그 부동산에 대한 표시를 한 것입니다. 그래서 입찰을 하고자 한다면 매각하는 내용이 물건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검토하고자 한다면 부동산 표시 목록을 꼭 보셔야 됩니다. 부산 사하구 다대동 1551-22번지 기흥타워 빌딩. 자, 이 물건의 건물이 있겠죠. 당연히 건물. 우리가 지금까지 현황에 대한 사진 그리고 점유에 대한 현황을 봤는데 그 건물, 자, 보시면 이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죠. 자, 철근 콘크리트 안에 철근, 이형 철근을 넣어서 만든 그 구조의 5층 건물이다. 그 건물은 자동차 관련 시설과 제2종 근린 생활 시설로 되어 있다. 자, 그 건물의 1층, 지하 1층 328제곱미터 2종 근린 생활 시설이고, 그리고 1층 두 개로 나눠 있습니다. 168.48은 자동차 관련 시설, 289.26은 근린 생활 시설. 자, 이렇게 1층이 두 개로 나눠져서 이렇게 있다. 그리고 2층 자동차 관련 시설, 2종 근린 생활 시설 비슷하게 올라가죠. 그 우리 아까 점유 현황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자, 근생이 있고, 그리고 자동차. 자, 이렇게 나눠져서, 이 1층부터 5층까지, 여기도 1층부터 5층까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. 3층도 마찬가지고, 4층도 마찬가지고, 5층도 마찬가지고,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각각의 면적은 전부 다 다릅니다. 실내 내부 구조가 참 궁금하긴 한데, 나와 있는 사진으로는 전부 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그림을 그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. 실제 현장에서 보지 않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. 내력벽과 기둥이 어디에서 있고 어떻게 구분 지어지는지 단순히 이 숫자를 보고서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진지는 알 수 없습니다. 실제 봐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1층부터 5층까지 이런 구조로 이러한 용도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매각한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, 자, 이게 1번이죠. 첫 번째. 두 번째 매각 물건은 뭐냐? 사구 다대동 1551-22번지의 토지, 이 건물이 앉아있는 토지, 지목은 잡종지구 1104.9제곱미터. 앞으로 잠시 돌아가면, 제가 돌아가 보겠습니다. 자, 여기 돌아가면, 자, 이렇게 건물 사진을 보면, 이 건물 1층부터 5층까지 자동차 관련 시설과 근생, 이 건물이 있고, 그리고 이 건물이 앉아있는 토지, 자,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건물이 앉아있는 이 토지, 이 토지도 매각한다는 겁니다. 정말 별거 아닌 내용 같지만 사실은 이 두 개는 다른 부동산입니다. 등기부도 따로 있고 토지대장, 건축물대장이 다 따로 있는, 건물과 토지는 별도의 부동산입니다. 자, 그 두 개를, 이 토지와 건물을, 이 두 가지를 매각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자, 부동산 표시 목록. 자, 이렇게 1번, 2번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다. 자, 그러면 감정평가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감정했냐는 거죠. 아주 구체적인 감정 내용까지 모두 다 설명드리려면 너무 방대한 내용과 더 어려운 이론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. 제가 이 자료 만들면서 일반 어떤 그 평균 수준의 사람들이 보고 설명을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좀 뺐습니다. 빼고 감정평가의 첫 장, 두 번째 장 보면 이렇게 요약해서 건물 얼마, 토지 얼마,
이 정도만 나와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. 그것만 제가 캡처해서 여기 표시했습니다. 보시면 건물 3,907 건물입니다. 건물 전체 면적이 3,907.72제곱미터. 자, 여기에 대한 감정이 13억 3,600입니다. 지금 이 감정 평가는 재감정돼서 나와 있는 그 1차 현재 감정인 31억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원래 최초에 이 경매 사건이 진행되면서 되었던 29억 2,700으로 시작했던 그 감정평가서의 내용입니다.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내용이라서 그리고 오픈되어 있는 자료가 이거라서 일단 이거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. 토지는 1104.9제곱미터 잡종지. 이 감정은 15억 8천으로 감정되어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15억 8천의 땅과 그리고 13억 3,600의 건물,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감정평가가 나왔는데, 그리고 별도로 여기 보시면 제시외 건물이라고 있습니다. 즉 건축물 대장과 토지 대장에는 나와 있지 않은 제시외의 어떤 건물, 뭐 정확하게 말하면 불법 건축물이죠. 조금 더 필요에 의해서 기존 합법적인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는 그 어떤 물건들이죠. 자, 이게 감정이 포함됐습니다. 이게 1,186만 4천 원. 자,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계단실이 있습니다. 계단실 4.5평 정도의 계단실, 그리고 펌프실 1.8평 정도, 물탱크실 9.68평 정도, 그리고 창고 1.8평. 이 건물 전체에 비하면 아주 미비한 내용이고, 미비한 부분이고, 적은 양의 어떤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만큼 어떤 사용상, 활용상, 교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의 어떤 내용은 아닙니다. 물론 용도상으로는 중요한 어떤 물탱크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긴 하지만 이 내용 자체가 그 전체의 가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의 어떤 양은 아니다라는 겁니다. 실제로 그 가격도 1,186만 4천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. 여기에 전체에 비하면 좀 적은 양이긴 합니다. 그렇지만 이게 제시외 부분이고, 문제가 되면 합법적인 어떤 양성화 과정 또는 철거 과정을 거쳐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인지하시고 입찰하셔야 된다는 것이죠. 적은 내용이지만 그렇지만 확인은 꼭 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정리하자면 13억의 건물과 15억의 토지, 그리고 약간의 1,100만 원 정도 미미한 내용이지만 이것이 포함돼서 29억 2,700에 감정돼서 매각을 진행했다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13억 3,600과 15억 8천이 감정되어 이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그 가격 형성 과정을 사실 모두 다 분석하고 설명해야 정확한 완전한 어떤 그 가치 분석의 감정평가서의 가치 분석이 되는데, 이렇게 요약본으로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. 깊이 들어가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 부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등기 현황. 자, 그렇다면 이 상가 건물의 어떤 그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는 어떠한가? 사람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또 가장 무서워하는 부분이기도 하죠. 뭐 잘못 사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렇잖아요. 그래서 등기부는 괜찮냐? 임수할 건 없느냐?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. 실제 실무상으로는 뭐 사실 등기 사항의 권리관계보다는 그 외적인 것, 그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, 드러나지 않은 점유권과 관련된 뭔가 낙찰 이후에 남아서 낙찰자에게 영향을 주고 낙찰자가 해결해야만 될 어떤 그런 권리관계가 경매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, 낙찰받고 명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더 크게 와닿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됩니다. 등기사항은 대부분이 보면 그냥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모두 정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말소되지 않고 남아서 낙찰자에게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리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항상 정말 정신 차려서 이 부분은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.
자, 등기, 근저당권,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. 자, 이걸 찾아야 되겠죠, 제일 먼저. 뭐 간단합니다. 가장 빠른 권리니까요. 자, 근저당권. 자,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던 이 말소 기준 권리,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 이후에 있는 근저당, 소유권 이전, 근저당 압류, 그리고 경매 기입 등기 모두 다 소멸됩니다. 그래서 낙찰받은 이후에 낙찰자에게 인수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등기상의 권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주 단순한 어떤 등기상의 권리 관계죠. 시간 순서가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 3월 23일 근저당이 설정되고 같은 날 후순위로 근저당이 하나 더 설정됩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근저당이 하나 되고요. 어쨌든 이 근저당, 같은 은행으로부터 설정되는 이 근저당, 자, 그 중에 가장 빠른 이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어서 이 이후에 있는 모든 권리는 소멸된다. 현재의 소유자에게는 이 근저당 이후에 넘어왔습니다. 전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아서 넘어왔다. 따라서 이 소유권도 없어집니다. 자, 권리관계는 그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. 매각 물권 명세서를 보면 아까 우리 점유 현황에서 보셨다시피 소유자의 점유 부분 그리고 임차인의 점유 부분이 구분되어서 아주 복잡하게 섞여 있었습니다. 임차인들도 많았습니다. 누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글자도 작고 지금 희미한데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필요 없이 그 아까 보셨던 2015년 자, 2015년의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그 근저당보다 전부 사업자 등록이 또는 전입일이 전부 후순입니다. 전부 인수되지 않는 소멸되는 어떤 그런 임차인의 권리밖에 없다. 자, 임차인들의 수는 많지만 그 임차인들 중에 하나도 말소 기준 등기보다 빠른 어떤 권리의 임차인은 없다는 거죠. 전부 다 그 대항력이 없이 낙찰 이후에 낙찰자에게 어떤 점유의 대항을 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. 그래서 전원이 명도 대상자인 임차인들입니다. 자, 이렇게 임차인들이 여러 명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는 이미 그 숫자는 명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필요한 노력, 그 상한선을 넘어갔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뭐 더 많든 조금 적든 실제 점유를 하고 있든 하지 않든 그 정리하는 정도의 수고가 필요할 뿐이지 이미 그 면적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임차인들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하나하나 실제 낙찰받기 전에 하나하나 전부 실제 점유하고 있고 어디에 점유하고 있는지를 사실 입찰 전에 모두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. 낙찰받은 이후에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만나서 어느 부분에 점유하고 있는지 실제로는 어떤 관계인지 뭐 이런 것들 확인하고 명도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입찰하기 전에는 하나라도 내가 이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 인수해야 되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만 하시면 됩니다. 자, 매각 물권 명세서를 통해 확인한 그 인수해야 될 어떤 임차인은 없다라는 것. 자, 권리 관계는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는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이 물건의 가치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